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워싱턴 특파원 이상은 기자입니다. 지난 한 주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이 모두 무탈하신지 안녕하신지 묻고 싶어지는데요. 저는 무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난 한 주 동안은 사실 기관 투자자들이든지 아니면 전업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그런 분들도 다들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던 주였던 것 같습니다. PPT로 보시다시피 8월 5일날 월요일날 이렇게 장이 빠질 줄 다들 정말 예상 못했고요. 저는 그날 아침 방송 나가고 나서 바로 한국장이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막 사이드카가 막 이럴 줄 알았으면 방송을 조금 다르게 했어야 됐는데 하는 생각을 뒤늦게 했는데 정말 몇 시간 전까지도 예측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8월 6일이나 7일에 왔다 갔다 한 것도 예측하기 힘들었고 그 다음에 8월 8일에 반등이 또 이만큼이나 올라온 것도 또 예측하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여러모로 힘든 장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5일부터 9일까지의 마켓 맵을 한번 그려보면 빨간색과 초록색이 섞인 색깔로 갈색으로 많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8월 1일과 2일을 포함하면 아마 조금 더 빨간색 쪽으로 기울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기서부터 8월 1일 여기서부터 여기 요 중간에 여기쯤부터 이렇게 표현되었기 때문에 다시 빠진 만큼 다시 올라왔죠. 그래서 요만큼까지 거의 채워졌기 때문에 이런 빅테크를 중심으로 하면 이들은 거의 보합이었는데 이런 걸 보합이라고 부르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이런 건 보합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크게 빠졌다가 이렇게 크게 올라오고 하는 이런 변동 장세가 또 있었을까? 올 들어서 최악의 날과 최고의 날을 한꺼번에 겪은 주라고 하는데 정말 과언이 아닙니다. 딱 그 표현이 맞는 말인 것 같고 그 이유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아직 확실하게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엔캐리 트레이드도 하나의 원인으로 당연히 꼽히고 있고요. 그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8월 5일에 왜 이렇게 시장이 빠졌지? 그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그런 생각? 침체라고는 하더라도 RA 공포 신문에 이런 제목 많이 나왔는데요. RA 공포가 그렇게 컸나? 실업률이 그렇게까지 빠진 것은 아니었는데 물론 그럴 가능성을 우리가 고민은 해야 되겠지만 정말 그게 그 정도의 이슈였을까? 다들 그런 마음속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을 하나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빅스라고 하는 이 공포지수인데요.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를 빅스라고 하는데 이게 시장이 빠질 때 변동성이 커질 때는 치솟습니다. 근데 5일날 오전에 65까지 치솟았어요. 65는 엄청난 숫자예요. 사실 잘 감이 안 오잖아요. 저도 감이 안 오는데 이걸 히스토리컬리 보면 다른 시기하고 비교해 보면은 감이 옵니다. 여기에 저희가 있어요. 2024년 8월 5일 여기에 6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 시기가 언제 또 있었느냐 하면 팬데믹 때 2020년도에 80 넘어서 올라갔고 금융위기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 90 넘어서 거의 100 가까이 치달았습니다. 그런데 8월 5일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65가 나오죠?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그날 물론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청산에 그런 이슈가 있어서 시장이 크게 과도하게 빠졌고 사람들의 불안 심리가 자극되었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너무 과도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이 빅스를 거래하는 사람들은 이게 사실은 옵션이기 때문에 선물 시장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 이유로 움직여야 됩니다. 앞으로 미래에 S&P 500이 어떻게 갈 것이다라는 판단의 근거에서 움직이니까요. 근데 선물 시장 움직임하고 달랐어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이렇게 치솟은 것은 약간 잘못된 거다. 그런 판단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유동성이 부족했고 그래서 잘못된 산출이 이루어졌을 수 있고 근데 이런 것이 다시 투자자들의 혼란을 가중했고 투매를 더 유발했을 것으로 이제 지금 와서는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페이크였다. 페이크라는 게 의도적으로 누가 속이려고 해서 페이크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무튼 뭔가 시장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빅스가 지나치게 올랐다. 시장에 그럴 만한 요인은 없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없었다는 것도 중요한 정보예요. 지금 우리가 잘 모르는 시장에 엄청난 그날에 뭐가 있었던 거는 지난 일주일 정도면 사실은 웬만하면 시장 참가자들이 이것 때문이었다고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가 거론되는 거를 제외하면 특별하게는 잘 모르겠다는 게 그냥 조정을 받는 구간이라서 지금까지 많이 올라서 정리하고 싶어서
그 정도밖에 거론이 안 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죠? 레리 서머스 이분 옛날에 이제 재무장관 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이분은 빅스가 이렇게 갑자기 튄 거 이거 이상하다고 SEC가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침체냐 아니냐를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는 좀 사후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침체가 오면 이 구간부터 이 구간까지는 침체입니다라고 경제학자들이 정해주겠죠. 근데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언제 변곡점이 오는가잖아요. 이 강세장이 언제 꺾여가지고 약세로 돌아서는가. 지금 이 조정받은 이거가 조정의 기간인가 아니면 작은 조정의 기간인가 아니면 뭐 큰 조정의 기간인가 아니면 지금 같은 이런 큰 상승장은 한참 있다가 봐야 되는 약세장의 진입인가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약간 참고할 만한 지표들을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BOA 메릴 린치가 6월 달에 내놓은 보고서에 나온 부분인데 불마켓이 종료되는 것은 언제인가 이건 침체랑은 조금 다른 거죠. 거기에서 지표들을 자기들이 나름대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예측력이 있는 지표도 있고 불마켓 종료의 신호로 여겨지지만 별로 예측력이 없는 지표도 있다는 거예요. 예측력 있는 지표로는 기업의 M&A가 증가하는 부분, 그리고 고평가 주식을 선호하는 분위기, 그리고 수익률 곡선이 역전되는 것, 수익률 곡선 역전 요겁니다. M&A는 요거. 이런 것들이 지금 불마켓이 종료되는 신호다. M&A가 증가하는 거 우리 예전에 금융위기 직전에 막 대한통운이나 대우건설을 살려고 인수전이 막 벌어지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이제 불마켓이 종료되는 신호다. 기업들이 추가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M&A를 선택하고 그걸 위해서 큰 돈을 투자를 하는 걸 과감하게 결정하고 이게 사실은 사이클상에서 거기에 이제 불마켓이 끝나가기 때문에 그런 어떤 포모가 생기는 거죠. 지금 못 사면 안 될 것 같은 그때가 사실은 꼭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고요. 그 집 사는 거랑 뭐 부동산에서 보는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평가 주식 선호되는 것. 이거는 지금 현재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AI나 이런 빅테크 주식은 사실 PR이 아주 높아도 별 문제가 안 되니까 지금 그런 선호의 구간이고 근데 수익률 곡선의 역전도 일어나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일어난 지 좀 한참 되었고 이 기간에도 계속 강세장이 이어져서 자신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수익률 곡선 역전이 그렇게 중요해? 지금 이 상황은 뭔가 다른 상황 아닐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나중에 만약에 이제 강세장이 끝나면 역시 맞았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지는 뭐 강세장이 좀 더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너무 이르게 그런 판단을 해도 안 되는 거니까 두고 봐야 되는 거죠. 또 덜 중요한 지표들도 있습니다. 정책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높다는 것은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은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다. 별로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빅스는 어떤 시장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 분위기를 보여주는 빅스는 사실은 예측력은 조금 약했다는 거예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지난주 이번 주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것도 불마켓이 종료되느냐 여부에 예측력은 크게 없었다. 나름대로 그래서 BOA 메릴 린치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10가지 지표를 가지고 과거에 불마켓 끝났을 때는 이렇게 10가지 중에 몇 가지가 해당됐는데 지금은 어떻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난 상반기 기준으로는 여기에 체크된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불마켓이 끝났다고 아직 보기는 힘들다는 수준이었으나 지금 이제 6월, 7월, 8월을 여기다 표시한다면 해당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로우 P가 하이 P보다 언더퍼폼하는 부분이 바뀌었는가.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트레이드에 대해서 제가 너무 자세하게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건 교보증권에서 올 상반기에 나온 자료입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급격한 엔캐리 청산은 어느 시기에 오는가 여기에서 저희가 봐야 되는 거는 지난번 3번 왔는데 외환위기, 금융위기, 팬데믹 때 왔습니다. 근데 이 3번의 청산의 조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3번 모두 미국과 일본이 금리차가 감소하는 시기 너무나 당연하게도 N을 빌려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니까 이런 시기에는 당연히 이제 청산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제가 오늘 생각해 봤으면 하는 부분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가 이제 N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할 때인가? 이때는 이제 더 고위험 투자를 선호하는 시기, 리스크 온 국면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리스크 오프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시기에는 기존에 투자했던 것도
것도 정리해야 되고 돈을 빌려서 했던 것은 이제 환 위험에 더 노출되는 부분을 닫아야 되니까 당연히 청산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리스크 온에서 5%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갑작스럽게 청산이 된다. 이게 단지 미국의 금리가 얼마고 일본의 금리가 얼마고 딱 물론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 중요한데 그것만으로 볼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N만 그럴까요? N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캐리 트레이드 전체가 축소되는 구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캐리 트레이드 전반이 축소된다는 거는 주식의 투자 수요, 고위험 자산, PR이 높은 자산에 대한 투자 볼륨 자체가 예전만큼 되지 않는 그런 국면에 지금 우리가 살짝 들어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캐리 트레이드 얼마나 오래 갈까도 사실 관심사인데요. 요거는 3차는 언제냐면 금융위기 때이고 5차는 팬데믹 때예요. 근데 이 교보증권의 판단, 교보증권이 퀀트와이즈라는 데를 이용해서 아마 자료를 얻은 모양인데 이 청산 지속 기간을 보면 청산 시작일부터 이제 끝날 때까지 봤을 때 저점까지 이르는 기간을 봤을 때 금융위기 때는 90일이 걸렸지만 팬데믹 때는 열흘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팬데믹이 뭐 전반적으로 다 아주 짧게 끝나서 그런 수도 있지만 이게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는 데에도 걸리는 시간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청산된 것이 굉장히 많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기조 안에서 판단한다면 과거에 비해서 이제 이런 청산에 소요되는 시간 자체가 조금 짧아지는 분위기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상황은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고요. 미국 대선 이야기를 제가 워싱턴 특파원인데 대선 이야기 조금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는 이제 해리스하고 트럼프 사이에 서로 신경전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해리스가 약간 민주당이 약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민주당 경합주에서 특히 많은 높은 점수를 따고 있고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기에서 쿡 폴리티컬 리포트라는 곳에서 낸 건데요. 지난 7월 21일 바이든 사퇴할 때를 기준으로 보면 이 경합주 6곳 중에 이 위에 3군데가 선벨트라고 아래쪽에 여기 요 동네고 아래 3군데는 이제 위에 있는 여기 요 동네 러스트벨트입니다. 이 동네들 중에 원래 선벨트는 공화당이 훨씬 강했어요. 공화당에 기울었다고 했는데 지금 8월 6일 날 한 거 기준으로 보면 경합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이게 공화당에 기울은 게 아니고 중간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러스트벨트는 원래는 공화당에 살짝 기울었는데 민주당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리포트가 여기 한 군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에서 비슷하게 민주당의 약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를 말하자면 해리스 허니문이 일주일만 갈 줄 알았는데 일주일 아니고 3주일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마음이 좀 조급해지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발언하는 이 톤이 거칠어졌습니다. 이거는 자기 자택에서 말하라고 해서 8월 8일 날 기자회견 한 것인데 이날 뭐 민주당에 대한 공격도 많이 했지만 여기에서 내가 페드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 그리고 FOMC에서 대통령이 발언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갖다 버려라. 거의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또 내가 지면 경제 공황이 올 것이라면서 경제적으로는 나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는 발언도 많이 했고요. 조급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포인트가 토론을 3번이나 제안을 한 겁니다. 자기가 언론에 좀 더 미디어에 노출이 되고 해리스보다 5위에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9월 달에만 3번을 하자고 지금 제안을 했습니다. 해리스는 이 중에 9월 10일은 원래 예정된 거라서 받겠다고 했고 4일하고 25일은 4일은 안 한다고 했고요. 이거는 폭스뉴스 거라서 25일은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은 바이든하고만 했으니까 자기하고도 2번 할 수 있죠.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습니다. 특히 이 월즈 부통령 후보 아저씨가 아재 개그를 엄청 잘 치는데 그게 대폭발입니다. 어록 찾아보시면 뭐 재밌는 거 많습니다. 아재 인기 아주 좋고요. 그래서 이런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게 어느 부분이냐면 바이든 때에는 부정적인 단어들을 많이 썼어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민주주의가 파괴될 것이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뭐뭐가 낙태권을 어떻게 할 것이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해리스 캠프에서 해리스가 되면 어떻게 좋아질 것이다. 이런 식의 긍정적인 단어를 쓰자는 쪽으로 기조를 잡고 있습니다. 약간 마음의 여유가 생긴 거죠. 하지만 아직 검증받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해리스한테. 특히 인터뷰를 안 하거든요. 인터뷰를 회피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냥 안 하는 게 아니고 기자들과 만나는데 그 자리에서 말을 거의 하지 않고 자리를 피해버리고 있어요. 이것은 조금 불안한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해리스가 지금 사실은 원래 인기 없었잖아요. 근데 해리스가 나와서 발언할 때 예를 들면 트럼프한테 확 밀리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말실수를 여러 개 해서 공화당한테 빌미를 준다든지 그럴 가능성을 아직 배제할 수 없습니다.
월즈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월즈는 미디어에 아주 친화적이고 말도 잘하고 뭐 웃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스탠드업 코미디언 같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지금 해리스는 조금 불안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경제 지표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7월 소비자 물가지수 나오는 14일 지표입니다. 이것이 지금은 0.2% 전월 대비 상승 혹은 전년 동기 대비 3.0%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예상치하고 너무 벗어나게 되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시장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지수가 높게 나오면 물가가 너무 높아서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너무 낮게 나오면 지금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는 이 침체에 대한 우려를 더 자극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가가 너무 높으면 이제 금리 인하에 좀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15일 날에는 7월 소매 판매가 나오는데 그것도 관심사항입니다.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0.2%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데 6월 달에도 0.8% 상승을 했던 것과 비교하면 애초에 예상치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거보다 근데 만약에 더 낮게 나온다면 예를 들면 0.1%라든가 이렇게 나온다면 시장에서 야 이거 경기가 확 떨어지고 있는 게 맞구나. 경기 둔화가 확연하게 오는구나. 우리가 실기했다. 이런 그런 분위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4일, 15일, 13일에 PPI도 있지만 이제 14, 15에 그 지표들이 이번 주에 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로 꼽힙니다. 주요 기업 실적도 이번 주에 많이 나오지만 빅테크나 이런 것이 없어서 조금 슬로우한 편으로 보이고요. 그 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데는 홈디포가 13일 그리고 15일 날 월마트가 있는데 이런 데는 이제 소비 지표를 이제 가늠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어느 정도의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걸 보여줄 수 있고 또 알리바바 15일 또 시스코하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각각 14, 15일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도 무사히 무탈하게 변동성이 지난주만큼 크면은 절대로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모르죠. 아무튼 모두 주의하시고 어려운 구간, 범피한 구간을 지난다는 표현이 외신에 나오더라고요. 울퉁불퉁한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 무탈하게 투자하시고 또 다음 주에 즐거운 얼굴로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